그날 웨딩홀 구석에 있던 그 노인이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5성급 호텔의 웨딩홀, 유명 로펌 변호사의 딸과 결혼하는 제 아들. 그날은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답던 순간 한 노인이 내 손에 건넨 쪽지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 여자 당신 아들을 속였습니다. 저는 그날 선택해야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무너뜨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모성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충격적 진실의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압구정 강변의 우뚝 선 5성급 호텔에 웨딩홀이 햇살을 받아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진우의 결혼식.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라 손수건으로 계속해서 눈가를 훔쳐냈습니다. 전국에 80개 매장을 가진 뷔페 프랜차이즈 라비에르의 대표인 제가 이렇게 화려한 자리에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진우 군이 장가를 가는군요. 지인들의 축하 인사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야채를 다듬던 어머니의 딸에서 이제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네는 성공한 CEO가 되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유명 로펌 변호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백조가 강물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듯했고 그 옆에 선 제 아들은 흰 턱시도 차림으로 마치 왕자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에서 행복의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했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갑자기 열이 나 응급실로 달려가던 날들, 학부모회에 홀로 참석해 움츠러들던 순간들, 그 모든 고단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사진 찍어야 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행복감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로는 부드러운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주변에는 샴페인 빛깔의 장미꽃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는 저명한 정치인, 유명 기업인, 심지어 몇몇 연예인들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제가 손수 일구어낸 라비에르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아들 부부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진사가 자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구석 화려한 꽃장식 너머로 낯선 노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시간의 무게로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눈빛. 그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 같았고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하느니 어머님,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안내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모든 진심을 담아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과 새 며느리를 향한 축복의 말,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 하지만 말을 이어가는 내내 구석에 서 있는 그 노인의 시선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등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노인의 시선에서 불길한 예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결혼식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 인사를 건네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웨딩홀 입구에 서서 떠나는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으며 반복되는 인사가 이어졌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노인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배지를 주워 모으는 듯한 거친 손과 낡아서 곳곳이 해진 옷차림이 더욱 선명히 보였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수렁처럼 암울한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없이 접혔다 펴진 듯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마치 겨울나무 가지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그 종이를 쥐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그저 얼어붙은 차에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침묵. 노인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사람들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잠시만요. 누구세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종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계속해서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 때문에 당장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져 종이까지 젖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클러치백에 넣고 억지로 평정을 유지한 채 마지막 하객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호텔 스위트룸으로 가볼게요. 짐도 정리해야 하고요. 진우와 새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의 환한 미소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결혼식장이 조용해진 후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 당신 아들을 속였습니다. 막지 않으면 또 누가 울게 됩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흔들리는 글씨체로 휘갈겨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귓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고 불안감이 파도처럼 몰려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누가 아들을 속였다라는 거죠? 새 며느리?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로펌 변호사의 딸이고 배경조사도 완벽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또 누가 울게 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누군가가 울었다는 건가요? 누가? 왜? 종이를 쥔 제 손이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꼬깃꼬깃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도 제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장의 향기로운 꽃향기가 목을 조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무거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 왠지 모르게 익숙한 눈매와 입술.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든 채
멍하니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제가 어떤 괴물로 변한 것처럼 흔들거렸습니다. 발걸음은 천근의 납을 달고 걷는 것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소용돌이치는 폭풍우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아들 진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 메시지였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손으로 꽉 쥐어짜는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 헉헉거렸고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져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며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서히 기억의 안개가 걷히고 그 눈, 그 인매, 그리고 말투,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처럼 번쩍이는 기억. 맞습니다. 그건 미경이었습니다. 40년도 더 전, 제가 시장 골목에서 살던 시절, 미경이네 집은 부자 동네 여중 근처 대저택에 살았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바닥을 닦고 변기를 닦는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미경의 화려한 핑크색 방,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인형들, 그리고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깨끗한 교복. 반면 저는 언제나 형제들의 물려받은 해진 옷을 입고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질퍽한 손으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미경은 가끔 저에게 인형도 주었지만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날 식모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너네 엄마는 우리 집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잖아. 병이 닦는 사람 딸이 뭐 그렇게 잘난 척해. 그 말이 얼마나 제 어린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듯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귓가에서 웅웅거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던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온몸이 떨려왔고 목구멍에서는 신오일을 먹은 것처럼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경이, 뛰어난 성적으로 명문대를 가고 재벌계 시집갔다던 그 미경이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아들의 결혼식에 나타났다니,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복도 창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그저 허공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화려한 웨딩홀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미경은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야채를 다듬던 제가, 그리고 저택에서 살던 미경이, 인생의 신기한 아이러니에 가슴이 찡하게 저몄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제 아들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불길한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또 누가 울게 됩니다 라는 경고가 저주처럼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눈으로 쫓으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오랜 원한을 품은 미경의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려던 눈물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구석진 소파에 앉아 마치 운명의 전화라도 거는 듯한 심정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울리는 신호음이 마치 운명의 시계처럼 느리게 울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마치 오래된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전화할 줄 알았어. 은희 맞지? 그 목소리에 저는 마치 심장이 멎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숨을 내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은희, 지금은 성공한 CEO지만 그 이름을 듣자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다시 시장 바닥에서 질퍽한 무릉덩이를 밟으며 야채를 다듬던 소녀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타는 듯이 말랐고 혀는 마치 딱딱한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지만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네, 미경 씨 맞죠? 오랜만이네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아픔과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저절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쪽방촌에 살고 있어. 널 찾는데 힘들었어. 수소문에서 겨우 찾았어. 미경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금수저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던 미경이 쪽방촌에 살고 있다니 세상 일이 참 무상하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처지를 동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쪽지는 무슨 뜻인가요? 제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마치 한 세상의 무게를 담은 듯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내 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결혼 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천둥벼락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완전히 멎는 듯 했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말 그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사기, 그게 제 아들의 결혼식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소리가 떨려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미경의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자, 네 아들이랑 결혼한 그 여자야. 내 딸도 그렇게 속였어. 똑같은 수법으로. 머리를 강타당한 듯한 충격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며 귓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방금 미경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내 아들의 아름다운 신부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요. 결혼식장에서 그토록 순수하게 웃던 그 여자가 무슨 증거가 있나요?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내 딸의 시신이 증거야. 삼성동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아스팔트에 널브러진 내 딸의 몸뚱이가 증거야. 그리고 경찰 조사 기록, 사진들, 메시지들 다 가지고 있어. 은희야, 네 아들을 구해야 해. 내 딸처럼 되기 전에. 미경의 목소리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과 절박함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빠진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치아가 덜덜 떨렸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불빛들이 갑자기 현기증나게 빙빙 돌았고 마치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이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진우가 위험에 처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쇠약했습니다. 직접 만나자. 내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모든 증거를 보여줄게. 미경이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웅성거림, 사람들의 웃음소리, 은은한 재즈 음악이 모두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유리장 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의 행복한 결혼식이 이렇게 악몽으로 변해야 하는 건가? 진우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올게. 그 문장이 이제는 위험의 경고처럼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명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모성애가 제 온몸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경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버린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던 제가 오늘은 그 결혼의 진실을 파헤치러 가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쪽방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서 풍기는 삶의 냄새. 제 옷과 가방이 너무 튀어보여 불편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경이 말한 주소를 찾아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어제 보았던 그 초라한 모습에 미경이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밝게 웃는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의 자랑스러운 모습, 직장에서 상을 받는 모습. 미경의 딸이겠지요. 사진 속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있어. 미경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 편지, 법원 서류, 경찰 보고서, 그리고 젊은 여성의 사망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짜내듯 말을 꺼냈지만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마치 자신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한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미진이, 그 애가 회사에서 유망한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을 때였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승진도 했었지. 그때 그 여자가 접근해서 친구가 됐어. 일부러 미진이를 노렸던 거야. 그리고 나중엔 자기 남동생이라면서 한 남자를 소개했지. 미진이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어. 결혼을 약속했고. 미경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저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미진이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 주식, 적금, 심지어 부동산 명의까지.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미진이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두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미경의 흐느낌이 조금 잦아들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지. 당연히 했어. 하지만 그들을 찾지 못했어.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어. 3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러다 어제 우연히 결혼식 공고를 보게 됐지. 신문에 실린 그 여자의 사진이 똑같았어.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사진을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얼굴, 같은 이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신부였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그 여자와 신혼여행 중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포가 한파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경기를 일으키듯 떨려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려 종이를 제대로 쥘 수도 없었고 숨이 가빠와 마치 과호흡 증세처럼 헉헉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내 손이 너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 사기에 휘말린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미경이 건넨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을 감으면 아들이 위험에 처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가 현재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흘러내렸고 아들을 부르는 제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귓게는 아들의 웃음소리, 어릴 적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성애가 제 온몸을 뜨겁게 달구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과의 대면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신혼여행 잘 다녀왔는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특별히 너희가 좋아하는 요리도 준비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마치 배우가 대본을 읽듯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들은 기쁘게 수락했고 저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으면서도 손끝은 계속 떨려 여러 번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마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쉬운 요리들이 오늘따라 마치 세계 요리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생선전, 각종 나물과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향긋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종이봉투 안에는 미경이 건네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으로 더 많은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온몸은 긴장으로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어색한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엄마, 왔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그 뒤로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 보여준 사진 속 얼굴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 뒤에 아기가 숨어 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선물 가져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고른 스카프예요. 어머님 피부톤에 딱 맞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녀가 마치 천사처럼 밝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한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마워, 식사하자. 목소리가 떨려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고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녀의 달콤한 칭찬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갔습니다. 준비해둔 봉투를 가지고 돌아와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제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다시 순진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말없이 봉투를 열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여자, 즉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전과 기록, 피해 진술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자살한 피해자의 사망 증명서까지 모든 끔찍한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유리가 깨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함이나 순수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한 계산과 분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회백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도 애정 어린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냉정하고 계산된 표정,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건 조작된 거야. 그렇지. 서연아, 이건 다 거짓말이지.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의 손에 쥐어진 서류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서 절망이 번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다 오해야. 그렇지? 뭐라도 말해봐.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 계획이었어요. 당신 재산, 회사 지분, 그거면 충분했죠. 그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고 그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헉헉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혼란이 폭풍우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게, 1년간의 연애가 다 거짓말이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치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모성애가 제게 폭발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야채 손질하며 키운 아들이야. 장난감 아니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돼지처럼 단단했습니다. 한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던 모든 순간들, 밤새 열에 들떠 울던 아기를 달래던 밤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던 날들,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 맘대로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아. 며느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독사의 쉿쉿거림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착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어머님. 당신도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을 텐데.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게 세상 이치죠. 그 말에 제 가슴의 분노가 용암처럼 치솟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했어. 네가 한 모든 일들, 미진이를 자살하게 만든 일까지 모두.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연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저는 그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감각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영희는 잘했지? 한 번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너의 돈과 어머니의 회사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의 냉소적인 말에 아들은 마치 심장을 칼로 찔린 듯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흐느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곁으로 가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등이 마치 폭풍 후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렸습니다. 경찰이 이서연을 데리고 나간 후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간간히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난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상처받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더 단단히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묵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자던 방에서 저는 밤새 그의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의 흐느낌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 가슴은 아들의 아픔으로 무겁게 짓눌렸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비극을 막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미경의 딸처럼 파괴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마치 불이 꺼진 듯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성껏 밥을 차려 문 앞에 두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갈비찜, 미역국, 어린 시절 그가 좋아하던 모든 음식들을 번갈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돌아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입이라도 먹어다오. 제발 다시 일어서다오. 진우야, 조금만 먹어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문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그의 방 앞 의자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다 괜찮아. 문에 이 말을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왔는데 이런 깊은 상처를 받게 하다니 자책감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방을 환기시키고 새 옷을 가져다 놓고 음식을 만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저에게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꺼진 두 눈, 깊게 패인 볼,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런데도 그의 눈빛에서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제 가슴은 벅차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땅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김치찌개 끓였어.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아들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조금씩, 마치 처음 음식을 맛보는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작아지고 약해졌을까. 하지만 적어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맛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 후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서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그에게 건넸습니다. 옛날 친구가 알려줬어. 50년 전 나한테 상처 준 아이. 그 애가 내 인생을 구했어.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가끔은 짧은 산책도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눈물을 쏟기도 했고 어떤 날은 분노로 주먹을 벽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이라도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다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옛날 친구, 지금은 어떻게 지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경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힘들게 살아왔어. 지금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딸을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작게 내뱉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깊은 공감과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께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기회가 있다면.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다시 타인을 생각할 수 있게 되다니 분명한 회복의 징조였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고마움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미경을 찾아가야겠다고.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모성이 아닐까요? 시장 바닥에서 야채를 다듬던 소녀가 CEO가 되어서도 결국 그녀의 가장 큰 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생의 아이러니와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의미 있는 반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